5. 조선혁명군. 가련회의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조직 건설 사업은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결성으로 제1보를 내디디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 앞에는 무장투쟁 준비를 다그쳐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무장투쟁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거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상비적인 혁명 무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조선혁명군과 같은 과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을 내온 것은 그 군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의 유격부대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두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 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사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이는 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번복이로 삼을 만한 군사 교범이나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미천이 있다면 독립군 출신의 몇몇 동무들과 화성의숙을 다닌 얼마간의 동무들이 있고 몇 자루의 권총이 있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는 백지 상태였다. 무기도 우리 손으로 획득하고 군사적 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과도적 조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거유수에서 처음에는 김원우, 리정락이 혁명군 결성을 준비했고 후에는 차광수가 파견되어 그 준비를 완료하였다. 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준비사업의 기본은 혁명군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독립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 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이나 무기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웠다. 혁명군에 군인 출신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어 군사지식이 없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국민부 산하에 있는 독립군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우리의 방침은 독립군 중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인들을 교양하여 우리 진영으로 돌려세우며 사상적 준비 정도에 따라 혁명군에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국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나뉘어 권력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국민부파는 제만조선인 통수권을 쥐었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었다. 이 조치는 결국 민중과 군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1930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두 파의 대립은 서로 상대편 간부들을 암살하는 테러전으로 번져져 갔으며 이 테러전을 절정으로 하여 두 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독립군 내에서는 대원들뿐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까지도 상층부를 불신하였고 상층이 주는 지시를 잘 받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관서 일대에서 독립군과의 사업을 하였으며 리정락은 고유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원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리정락은 원래 고유수에서 정의부 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터도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화성의숙에 추천되어 온 1중대 출신의 학생들 가운데는 박차석, 박근원, 박병화, 리순호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리정락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고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 중대로 돌아가 부중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었다. 지금과는 달리 군력이 얼마 되지 않던 당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 역량이었다. 만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던 국민부도 산하에 겨우 9개의 중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이라면 자연히 독립군들 속에서 큰 인물로 또받들리기 마련이었다. 고유수에서 리정락의 위신이 대단했다. 김욕, 차광수, 박서심 동무들이 1928년부터 1929년 사이에 류하지방에서 최창글의 영향하에 있는 독립군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처럼 고유수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도 리정락이 지휘하는 독립군 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였다. 리정락은 그때까지만 해도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는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 중대에 돌아가 우리가 화전에서 준 과업대로 독립군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였다. 대담한 것, 결단성이 있는 것, 판단력이 빠른 것, 통솔력이 강한 것,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이었다. 그 대신 그에게는 냉철한 리성과 사고력이 부족하였다. 기분주의가 많고 과격하였으며 개인 영웅심이 농후하였다. 이것이 훗날 그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지휘체계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박죽인데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중대들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국민부 반동들을 숙청하자고 하였으며 독립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민부와도 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독립군과의 사업에서 좌경적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형권 삼천도 2개의 공작조를 편성해가지고 장백지구에 나갔다. 삼천은 지양계 뒷산의 근거지를 정하고 장백의 여러 지역에 백산청년동맹 지부와 농민동맹 반일분여회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여 무기공작과 의식화 활동을 하였으며 지방 청년들을 흡수하여 군사훈련도 주었다. 형권 삼천의 노력으로 장백지구에 있는 독립군 역량이 우리의 역량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원들을 선발하고 그 후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무기를 해결하는 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효일이었다. 최효일은 전령에 있는 일본인 무기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만주에서 총장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총을 비족들에게도 팔고 중국인 지주들에게도 팔았다. 최효일은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었지만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1호로 대화할 때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창하였다. 최효일이 점원으로서는 아깝다고 할 만큼 명석하고 일본말도 잘하였기 때문에 상점주의는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최효일을 제일 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서봉이었다. 장서봉은 가륜을 개척할 때 장춘, 전령, 공주령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히 최효일을 알게 되었다. 몇 차례 접촉을 통해 상대가 성실하고 대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최효일을 반제청년동맹에 흡수하고 그를 리종락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때로부터 최효일은 전령에서 적후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리종락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군 중대들의 무기를 살금살금 팔아주었다. 상점주의는 최효일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무기가 조선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상권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여 그런 것은 아는 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최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팔아주다가 다음에는 독립군한테 넘겨주었으며 나중에는 전령의 일본인 상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조달해주는 전용 상점처럼 만들어버리었다. 그 과정에 그의 세계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리종락과 장서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전령에서 멋있는 청년을 한 명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최효일의 자랑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나도 최효일에게 은근히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1928년인가 1929년에 최효일은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길림에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얼굴이 규방 처녀들처럼 해말쓱하고 곱살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셨다. 혁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흠이었다. 우리는 그때 여관에서 밥도 같이 먹고 담화도 여러 시간 하였다. 그가 간드러진 일본 옥상의 말을 흉내내면서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급 군정인물들과 우리나라의 매국 5대신을 걸쭉하게 욕질하는 바람에 나는 담화 도중 여러 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가정생활의 재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꿈만하게 여기는 태평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색시 같은 얼굴 생김새와는 달리 혁명투쟁에서는 놀라울 만치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일본인 상점의 무기를 열아문정 빼내가지고 아내와 함께 고유수로 탈출해온 것은 가련회의 직전이었다. 우리가 상비적인 혁명 무력을 건설하기에 앞서 그 과도적 단계로 소규모의 군사정치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여서 최효일의 탈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동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명군을 결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유수에 가보니 실제로 대원 명단과 무기가 다 마련되어 있었고 결성 모임 장소와 모임 참가 대상자까지도 확정되어 있었다. 조선혁명군 결성식은 1930년 7월 6일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무기를 수여하기 앞서 나는 간단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준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기본 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장차 본격적인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것이었다. 연설에서는 조선혁명군의 당면과업으로 항일 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골간을 육성하는 문제, 혁명군대가 의거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꾸리는 문제,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충분히 갖출 때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제1대, 제2대, 제3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대를 내왔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대장으로는 군사적 경험이 많고 통솔력이 강한 리정락이 추천되었다. 어떤 역사가들 가운데는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과 우리가 고유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명군을 같은 군사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 성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군에도 망라된 것만큼 그렇게 추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두 군사조직은 명칭이 같으면서도 서로 지도 이념도 다르고 사명도 달랐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이라는 것은 국민부 자체의 내적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 활동 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그 명칭과 간부 진영도 사흘이 몰다하게 뒤바뀌우곤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려보기 힘든 형편이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정 정치 사업도 하고 군사 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었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 우리는 명칭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는 무장력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도 새맛이 나게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 같이 열을 내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나는 그때 국민부가 내온 조선혁명군의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여 우리 군의 이름을 조선혁명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복하였다. 그들을 결성할 때에도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말은 붙이지 않고 다도제국주의 동맹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조직하는 군대도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활동상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썼기 때문에 그 후 우리 군은 실제로 활동에서 많은 덕을 보았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국내에도 몇 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그때 우리가 혁명군 소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꾸리고 국내 혁명투쟁을 앙양시키자는 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보자는 데도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 공작 소조를 묻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낭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 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 속에 혁명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리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성 주변과 내도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직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라는 과업을 주었다. 리제우는 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 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 세우고 국내 기피에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우리는 형권 삼천을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 패의 공작 소조를 국내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조에는 장백에서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 부근에까지 진출할 과업을 주었다. 박차석이 이조에 망라되게 된 것은 형권 삼천과의 우정 때문이었다.
그는 길림시 주변의 농촌에서 겨원의 간판을 가지고 지하사업을 하다가 1928년 겨울에는 계영춘 고일봉과 함께 무성 일대에서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때 어떻게 되어서인지 박차석이 형건 삼천과 딱 친구가 되었다. 삼천이 국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박차석도 같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활동구역으로 떠나간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사평가와 공주령 일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사업하던 조선혁명군 대원들 중에 현대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평가에서 군중공작을 하던 도중 체포되어 장춘으로 끌려갔는데 체포되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해 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무기를 감춘 것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에게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었다. 현대홍은 어떤 철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 근처에 있는 백약나무 밑에 파묻었다고 고백하였다. 탈출할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말에 김맛이 바싹 당긴 경찰들은 현대홍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가 곤청을 파묻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차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현대홍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호성경찰 두 놈을 까눕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혁명조직을 찾아 발끝과 무릎으로 기어서 가련에 돌아왔다. 가련의 동무들은 현대홍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 벗기었다. 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 나서도 몸이 회복되자 다시금 공주령에 나가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공주령은 일제가 중국에서 빼앗아낸 저차지여서 일본 사람들의 관할하에 있었다. 현대홍은 법정투쟁도 잘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났다. 리제운의 소조 용량은 1930년대에 들어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장백당에서는 반일 조직들이 연이어 태어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고 웅변대회, 연애공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자주 벌어져 사람들을 혁명적 열정으로 끌게 하였다. 일제는 이런 때에 마적단으로 가장한 무장단을 들이밀어 조선인 불악을 하나 털어내는 연극을 꾸며가지고 리제운회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마적단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놈들의 꾀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 크지 않은 신경이가 벌어져 얼마간의 부상자를 냈을 뿐 사건은 전면적인 전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 후 리제운의 무장성원들은 일제의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박진영은 전투 현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리제운은 불행하게도 체포되었다. 리제오는 이 수치를 죽음으로 씻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에서도 식칼로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본 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더를 받고 옥중에서 인차 희생되었다. 공룡은 만주지방의 반일 운동자들을 유인 납치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 공산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살해되었다. 우리가 공룡, 리제우, 박진영 동무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에 접한 것은 단촌에서 농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이 있은 직후였다. 연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진 것 같아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독립군 대원들로서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회로의 방향 전환을 맨 처음으로 실현한 사람들이었다. 리제우, 공룡, 박진영의 비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렇게도 가슴 아파한 것은 가륜회의 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 공작 소조 하나가 없어진 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전환의 선구자들을 억울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공룡과 박진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상도 자기들이 입겠으니 나에게는 입히지 말라고 하였다. 14살밖에 안 된 내가 몽상을 입으면 애처롭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3년 동안 배감틀을 쓰고 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독립군 훈련소는 무송시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만리호라는 곳에 있었다.
공룡은 한 주일에 한두 번씩 지게에 나무찜을 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었다. 그의 아내도 두릅이나 참나물 같은 산나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공룡이 쌀자루를 메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리 집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었다. 어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다. 어떤 때에는 친누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공룡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들어온 후 그의 아내는 벽동에서 별거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성으로 들어왔다. 공룡은 그때 제비국을 끓이다가 댄 아내의 화상자리를 보고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뿌둥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었다. 임자, 그게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린가?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아내를 금방석에 앉히지는 못할 망정 같이 살지 않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령된 생각인가? 공룡이란 사람이 원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늘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날도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나서 잘못하였다고 사죄하였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 삼천내 무장서조의 활동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할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으나 덕무들이 흥분해서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풍산 땅에 4명의 무장단이 나타나 순사부장을 쏴제낀 후 북청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뺏어타고 후치령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을 가져온 동무는 국내에서 총성이 울린 것이 통쾌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총성 때문에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국내 진출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에서 총성을 냈는가? 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어쩐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총소리를 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 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 삼촌 하면 먼저 타개죽 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 적 일이니 삼촌이 그때 나이가 아마 11살 아니면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 타개죽을 먹었다. 수수 타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 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 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 것이었다. 나도 타개죽은 질색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 삼촌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가 할머니가 갖다 놓은 뜨거운 타개죽 사발을 이마로 받아 넘겨 엎질러 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 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가 떨어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러 끼니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죽 사발에 분풀이를 한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밥타발하는 걸 보니 사람 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형권 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에 허물자리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앞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그 허물자리를 가려우고 다니었다. 형권 삼촌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림강에서 살 때였다. 아버지가 삼촌을 우리 집에 와 있게 한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중학과정안까지는 뗄 수 있었다. 장차로는 삼촌을 혁명가로 키우자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까지는 형권 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마로 타개죽 사발을 받아 넘기던 어린 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들을 아연케 하였다. 형권 삼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림강이요 심양이요 대련이요 하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우리 가정 내막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삼촌이 고향에 가서 부모들이 정해준 여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닌다고 하였다. 물론 그것도 이유라고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버지의 소고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묵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집에 돌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가정은 어머니의 삭발레와 삭바느질로 생기는 보잘것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우리 가정 형편을 보기가 딱했던지 리관님도 얼마간의 돈과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선을 도돕고 있었다. 삼촌으로서는 사실 돌아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과 같은 구실을 해야 할 처지였다. 가정적으로 삼촌이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이 있었다.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았지만 잘 운영만 하면 살림에 얼마간의 보탬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촌은 그 약방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앉아 삼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 정의감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중학 시절이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웃사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였다. 그 편지를 삼촌의 베개 밑에 밀어놓고 길림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 삼촌이 지금은 저렇게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지만 때가 되면 제 걸세 들어서느니라. 아무렴 너의 삼촌이 근본이야 있겠니? 실컷 돌아다니다가 실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그러니 비판이고 뭐고 다 그만둬라. 조카가 삼촌을 타이르다니. 어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복하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다운 사고방식이었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었다. 한 해 후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무성에 돌아와 보니 형곤 삼촌은 놀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삼촌이 내가 써두고 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삼촌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해 겨울에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우리가 무성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이듬해에는 덕무들의 보증으로 공청회도 감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삼촌은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1928년부터는 공청회 지시를 받아가며 무성, 장백, 민강, 안도지방의 백산청년동맹 사업을 지도하였다. 이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 땅에서 외놈 순사부장을 쏴 죽인 사건이 터졌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만경대 고향집에서도 형곤 삼촌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것도 제 형이 그러더니 동생도 일본 놈을 쏴 죽이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얼마간 흐른 뒤에야 나는 풍산 땅에서 국내 공작 서조가 벌린 활동 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걷는 서조원들은 단천쪽으로 나가다가 1930년 8월 14일 풍산 바발리 부근의 황수원 들쭉밭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 순사부장, 본명 마츠야마, 오빠시 순사부장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 사람들의 수족을 얽어맨 악질경관이었다.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은 놈에게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다. 서조원들이 주제소 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제소로 불러들였다. 형권 삼촌은 주제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반일 연설을 하였다. 그날 수십 명의 군중이 형권 삼촌의 연설을 들었다. 비선양 장기수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 인민군 정권기자 리인모도 그때 바발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서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 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단천 농민 폭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는 반드시 대중운동의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동원된 혁명적 군중의 조직된 대부대가 있기 마련이었다.
적이 폭동 지역에서 주동분자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면 우리는 폭동 군중 속에서 왕청의 어증화, 영정의 김준, 언성의 전장원과 같은 핵심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핵심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 국내 혁명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 단천지구를 개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지방을 거쳐 성진, 길조, 청진 방면으로도 뻗칠 수 있었고 함흥, 흥남,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현권 삼천이 인설하는 국내공작 조의 단천농민 폭동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라는 과업을 준 것은 그 때문이었다.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서조 일행은 봉옥거로기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옥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 밖의 승객들에게 반일 선전을 하였으며 연이어 리원군 문학리 일대에 진출하여 대덕골과 대바이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숫구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었다. 무장서조는 그 후 북청 방면으로 진출하다가 대어를 2개 조로 편성하였다. 현권 삼천과 정웅이 한조가 되고 최효일과 박차석이 한조가 되었다. 두 조는 홍원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현권 삼천은 정웅과 함께 9월 초 적 수색대가 도사리고 있는 북천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홍원 경포 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절반 부근에서 적들과 조우하여 전진경찰관 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삼천은 그날로 홍원읍에 들어가 집결장소인 최진영인의 집에 찾아갔다. 최진영이라고 하면 현권 삼천뿐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는 독립군 관계자였다. 그가 무송에서 안성 총관서의 총관으로 일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원래 조선에서 면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탈로 되어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동북으로 도주해와서 정리부를 따라다녔다. 한때는 우리 집에 아주 눌러앉아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몇 달 동안 얻어먹은 일도 있었다. 최진영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 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무성을 떠났다. 그때 그는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하나 장만해 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일제 밀종으로 되었다. 현권 삼천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최진영은 적의 경계가 심하다는 구실로 삼천을 뜰하게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경찰서에 달려가 만주에서 나온 무장단이 자기 집에 있다고 밀고하였다. 삼천이 경찰서에 끌려가니 최효일도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최효일을 밀고한 것도 물론 최진영이었다. 삼천은 그때야 최진영이 일제에 죽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진영의 변절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돌발적인 것이었다. 하루 세 끼씩 몇 달을 두고 더운 밥을 해서 상우의 반죽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던 성주 어머니의 은혜를 백거리 되어서도 잊지 않겠노라고 연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걸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나도 최진영이 삼천을 밀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뛰어난 천리희한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것은 정웅 한 사람뿐이었다. 정웅은 서저가 국내로 나갈 때 삼천이 길안내자로 인입한 사람이었다. 고향이 리원인 그는 동해안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후에 춘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현권 삼천은 체포된 후 얼마 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후 함흥 감옥에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 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때 현권 삼천은 법정에서 일제 재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 높이 외치었다고 한다. 삼천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초신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최효일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삼촌한테는 1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한다.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호를 냅다 불렀다. 소조성원들은 법정투쟁 기간을 연장하려고 서울 복심법원에 상소하였다. 함흥재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울에서 한 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밀재판을 하였다. 놈들은 그때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최효일에 대한 교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 얼마 안 있어 인차 집행되었다. 최효일은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형권 삼촌은 10년 이상의 장기 형수들만을 주로 가둬두는 서울의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 감옥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을 전향시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전향을 반대하는 열화 같은 연설을 하여 군종을 격동시키고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 개선 투쟁에 앞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사연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탄알 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그때 7등밥을 먹으면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분격한 형권 삼촌은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교형리들의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반대하는 옥내 공장 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놈들은 삼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새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새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먹만한 콩밥 덩어리를 한 개씩 들이밀었다. 삼촌이 그처럼 오목한 처지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감옥 당국자들은 김형권이 마포 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느 날 박차석은 감옥 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우리들이 만주각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 삼촌에게 전하였다. 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이 끌려온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석의 손을 붙잡고 먹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소.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주어. 형기가 끝나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만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을 꼭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해줘. 앞으로 성주를 만나거든 내 소식을 전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해줘.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누워있을 때 일이었다.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에서는 면회를 와도 좋다는 통지를 만경대에 보냈다. 형록 삼촌이 그때 돈으로 40원을 구워가지고 친척인 봉조와 함께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형권 삼촌을 만나보았다. 형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구나. 다른 죄수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병신이 되어 다 죽게 된 우리 형권이만은 백골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겠니?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나를 보자 말소리도 못 내고 입만 우물우물 하는데 어찌도 참혹해졌는지 그게 내 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더라. 그런 동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으면서 형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외놈들은 꼭 망합니다 하고 말할 땐 역시 우리 형권이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조국에 개선하여 고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 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 회고담을 듣고 형권 삼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한 것까지도 후회하였다. 동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었던 형록 삼촌은 그때 간수들에게 요구했다. 내 동생 형권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줘. 간수는 그 말을 듣자 안 돼.
내 동생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 감옥 귀신이 돼야 해. 집에 데려가지는 못해. 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동생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소.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다시 와 있으면 되지 않소. 이놈아, 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 있어? 법이야 당신네들이 내면 법인데 왜 못하겠어? 그렇게 좀 해줘. 이놈,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이야. 동생이 나쁜 놈이더니 형이란 것도 몹쓸 놈이구나. 너희네 정자는 다 나쁜 놈이다. 어서 당장 나가라. 간수들은 이렇게 괌치면서 형록 삼촌을 감옥에서 쫓아냈다. 형록 삼촌은 생각다 못해 간수에게 돈 16원을 맡기며 아무쪼록 우리 형곤이를 잘 돌봐주시오 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경대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돈을 먹는다고 교영리들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만무하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놓았다. 감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다. 눈만 감으면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 후 석 달 만에 형곤 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 초이니 내가 2차 북만 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도 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31살이었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우리의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 셈이었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 채 고국의 이름 모를 언덕에 무주코혼이 되어 누워있는 삼촌의 원수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망 통지서를 받고서도 로자가 없어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 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형곤 삼촌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외놈들을 적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외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형곤 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가련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곤 한다. 형곤 삼촌에게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 후 만경대 혁명학원에 다니었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1점 혈육마저 전쟁 시기 폭격에 희생되었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비로소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적 투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 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